딸 장례 끝나자마자 사위가 한 말. 이 집 제목 아닌가요? 장인 어른의 심장을 찢은 한마디.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정말 어른이 되는 것 아닐까. 나에게 그 순간은 큰딸 세정이 태어났을 때였다. 작디 작은 몸, 주먹만 한 심장. 하지만 그 작은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다. 나는 그 숨을 들을 때마다 기적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아내와 두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인천의 작은 부품 공장에서 기계와 기름 냄새를 맡으며 살았다. 가난했지만 딸 둘을 품에 안고 사는 삶이 세상 누구보다 부러울 정도로 행복했다. 특히 첫째 세정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조용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할 만큼 여린 아이였다. 얘는 심장이 조금 약합니다. 평소에 무리하지 않게 잘 보살피셔야 합니다. 의사의 이 말 한마디는 내 가슴 한구석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되어 박혀버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세정이는 친구들보다 한 뼘은 작았다. 체육 시간엔 늘 교무실에 불려가 쉬었다. 나는 회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 아이를 들쳐 업고 동네 병원을 찾아다녔다. 아빠 나 괜찮아요. 아빠만 있으면.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지 세정이는 몰랐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 너무 집착하는 거야. 둘째도 챙겨줘야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둘째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세정이는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한 아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세정이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몸이 자주 말을 듣지 않았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 결혼하고 싶어. 순간 숨이 막혔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 아이의 숨을. 하지만 세정은 대학에서 만난 남자 이야기만 꺼내면 얼굴이 환해졌다. 사위가 될 남자 민수.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말 우리 애를 책임질 수 있겠니? 민수는 싹싹했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 야망이 번쩍이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빠, 민수 오빠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웃었지만 내 안에서 뭔가 서늘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결혼식 날 세정이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행진곡이 울릴 때 내 손에서 멀어지는 그 아이를 보며 나는 결코 말할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세정아, 정말 괜찮은 거니? 잠시의 평화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았다. 결혼 6개월 만에 세정의 병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희귀 심장 질환. 평생 약으로 버텨온 심장이 드디어 한계에 이른 것이다. 수술을 못하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집을 팔았다. 퇴직금도 털었다. 융자까지 받았다. 세정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었다. 아무리 가난해져도 상관없었다. 살아만 있어준다면. 그렇게 세정이는 버텼다. 숨이 가늘게라도 이어져 있다면 나는 그걸 기적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인어른 세정이가 숨이 말을 끝맺지 못했다. 나는 그 이후 기억이 없다. 손에 잡혔다 놓치고 잡혔다 놓치는
한 줄의 심전도처럼 기억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리고 세정은 세상을 떠났다. 내 기적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선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너무 커서 슬픔이 눈물 구멍을 찾지 못한 것이다. 발인 날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아빠 나 괜찮아요. 아빠만 있으면 끝내 지켜주지 못한 말이 내 심장을 찢어발랐다. 세상이 멈췄다.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위 민수. 그의 행동은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다.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을 세정 남편이라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 그 속에 숨겨진 계산기를 나는 들켜버렸다. 세정의 제삿날 치를 향기도 채 식지 않은 어느 날 민수가 내 앞에 섰다. 눈에 눈물은 없었다. 대신 차갑게 빛나는 확신이 있었다. 장인어른, 우리 새 출발해야죠. 이 집 제목 아닌가요? 그리고 내 세상은 두 번째로 무너졌다. 장인어른, 우리 새 출발해야죠. 이 집 제목 아닌가요? 그 한마디가 내 귀를 찢고 들어왔다.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사흘이었다. 제사상에 올린 국수의 냄새조차 아직 식지 않았는데 민수의 눈빛은 주파날처럼 굴러가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세정이 떠난 집이다. 조금만 시간을 주지 않겠나. 민수는 얼굴을 굳히며 낮게 읊조렸다. 세정이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잘 살라고.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두 번 짓밟았다. 며칠 뒤 민수는 짐을 빼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마치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던 적도 없다는 듯이 나는 다시 세정의 흔적만 남은 집으로 돌아왔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먼지를 비추자 햇살 속에서 수많은 작은 입자가 춤추듯 흩날렸다. 나는 속삭였다. 세정아, 아빠는 아직 너를 보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지만 세상은 내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수가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장인어른, 이걸로 정리하죠. 서류 봉투 위에 적힌 제목. 재산분할 청구서.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내게 던지는 조롱 같았다. 너는 사람이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수는 피식 웃었다. 사람 맞죠? 그래서 제 권리 찾는 건데. 그 웃음에 살기가 섞여 있었다. 아니, 탐욕이 있었다. 나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민수는 눈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법정에서 보죠, 장인어른. 그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세정이 없으니 이제 제 몫은 저한테로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벌은 이렇게 잔인하구나.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설지만 익숙한 목소리였다. 장인어른 저예요. 민수. 나는 숨을 삼켰다. 뭐냐?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곧 재혼하려고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정이 장례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리고 끊었다. 뚝. 식은 전화기만 귀에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어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세정아, 너 없이 아빠는 어디로 가야 하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또 한 통의 전화. 병원이었다. 세정이가 마지막까지 있던 그 병원. 보호자분 맞으시죠? 생전 남기신 자료 중 정리할 부분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병실. 침대에 비어있는 자리가 그녀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하얀 상자를 건넸다. 따님이 아버님 드리라고 숨을 가쁘게 쉬면서도 이걸 꼭 쥐고 있었어요.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노트와 접어서 구긴 종이, 그리고 세정의 반지가 있었다. 노트 첫 장에 삐뚤삐뚤한 글씨. 아빠, 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민수 오빠는 나 대신 아빠 잘 챙겨줄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세정의 마지막 믿음은 악몽 같은 착각이었으니까. 병원을 나서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수술비는 장인 어른이 다 냈다고요. 민수였다. 그 말은 그 집은 제 몫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선 여자. 새로 만난 사람.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그럼 금방 정리될까? 민수는 대답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돈 큰 건 금방 안 오거든. 나는 주먹을 꼭 쥐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놈은 내 세정을 사랑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민수가 뒤늦게 나를 보았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장인어른, 여기 웬일이세요? 나는 말했다. 죽은 딸의 마지막 물건을 받으러 왔다. 민수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도 오랜만에 잘 됐다. 집 얘기 좀 말하지 마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아직도 너는 그 아이가 돈이었다고 생각하냐? 민수가 비웃었다. 장인어른, 현실 좀 보세요. 감정은 돈이 안 돼요. 나는 속삭였다.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민수는 돌아서며 말했다.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싸움의 끝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상자 속 반지를 조심스레 꺼냈다. 세정이 손가락에 꼭 맞았던 반지. 나는 그것을 손에 쥐며 눈을 감았다. 세정아, 아빠는 너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하지만 넌 지켜줄게. 나는 그 말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건 뜻밖의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져 들어왔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다. 깊게 파인 주름, 꺼진 눈동자,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한 입술. 세정아. 나는 중얼거렸다. 아빠가 이제부터 좀 달라질 거다. 부엌으로가 물을 끓이고 커피를 한 잔 내렸다. 쓴맛이 혀끝에 닿기도 전에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게 조금 늦었을지 몰라도 더 늦게 깨닫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옷장을 열었다. 한때 회사 다닐 때 입던 최대한 멀쩡해 보이는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었다. 넥타이는 손이 떨려 제대로 매지 못했다. 늙은이가 뭘 안다고. 스스로를 비웃으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니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내 안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시청 근처 변호사 사무실 밀집 지역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 3층, 유리문에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는 곳에 문을 밀었다. 안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살짝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사위한테 소송을 당할 것 같아서요. 짧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은 돌아가셨고 사위분이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 그 말씀이시죠? 나는 종이에 적어온 날짜와 상황들을 건넸다. 장례 날짜, 병원비를 낸 영수증, 내 이름으로 찍혀있는 도장들. 진명인은 누구 이름입니까? 제 이름입니다. 그 집을 사는데 사위분이 돈을 보탠 건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 퇴직금이랑 제 대출로 마련한 집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사위분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 사례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서류상으로는 사위분이 주장할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변호사는 말을 잠시 멈추고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상대가 얼마나 끝까지 물고 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눈빛, 그 말투, 병원 복도에서 흘끗 보았던 그의 계산적인 표정. 끝까지 가겠지요.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시고요. 그 한마디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정말로 민수 측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재산분할 청구의 소. 두꺼운 종이 위에 적힌 그 글자가 내 눈을 찔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민수는 역시 예상대로 노골적이었다. 자신이 세정을 간병한 시간,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부분, 심지어 장인 집에서 살며 집안 분위기를 밝게 했다는 것까지 모두 기여도로 적어냈다. 변호사는 비웃듯 웃었다. 이건 너무 나가셨는데요. 나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놈이 정말 사람 맞나 싶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말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법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봐줍니다. 사실과 서류와 증언으로만요. 법정에 서는 날 나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벽은 하얗고 천장은 높았고 판사석에 앉은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였다. 민수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들어왔다. 옆에는 또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아마도 그가 새로 만났다고 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녀는 법정 한켠에 앉아 팔짱을 끼고 심심하다는 듯 시계를 보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민수는 당당했다. 저는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 시간 헌신했습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 대신 병실 곁을 지킨 건 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 마치 피해자처럼 떨리기까지 했다. 그 시간의 대가가 단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금 제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꽉 쥔 주먹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우리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수술비와 입원비는 누가 지불했습니까? 민수는 잠시 말을 더듬었다. 그건 장인 어른이 주로 내셨죠. 주로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여기 있는 영수증 전부, 입원비, 수술비, 약값, 치료비. 한 장도 빠짐없이. 피고, 즉 장인어른 명의입니다. 원고, 즉 사위분의 이름이 적힌 지불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또 한 가지. 집은 언제 샀습니까? 세정이와 결혼하기 전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사를 향해 말했다. 즉, 이 집은 원고와의 혼인 이전 피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입니다. 이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인지 여부부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겨보았다. 민수 측 변호사가 억지로 말을 끌어냈다. 하지만 원고는 감정적으로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병실에 상주하며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했고 그 순간 우리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장례 직후 얼마나 지나 다른 여성분과 교제하시기 시작했습니까?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개인적인, 이건 재판입니다. 사생활도 재산과 관련된 사실이라면 다뤄져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아내의 사망 후 몇 달 만에 다른 여성분과 교제를 시작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2달 정도 됐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작게 혀를 찼다. 변호사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여기에 병원 복도 CCTV 자료를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민수와 그의 새 여자. 병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 우리 변호사는 말했다. 부인은 아직 병실에서 투병 중이었고 수술비와 치료비 때문에 장인 어른은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원고는 다른 여성분과 함께 병원 카페에서 웃으며 집은 제 몫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인을 향한 헌신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재산을 노린 계산의 증거입니까?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나는 숨을 거의 참지 못할 만큼 가쁜 호흡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다.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혼인관계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행위와 진술을 종합할 때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탁 하고 떨어졌다. 그 소리는 내게 한 줄기 구원처럼 들렸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바깥 공기가 전보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정의 빈자리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민수는 법정 밖 복도에서 나를 붙잡았다. 장인어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민수는 비웃었다. 어차피 죽을 사람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친 건 장인어른이잖아요. 저보고 뭐라 하실 건 없죠. 그 말에 내 속에서 마지막 남은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그래, 내 말 맞다. 죽어가는 아이 하나 붙잡고 발버둥친 건 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겠지. 하지만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는 죄인도 못 된다. 죄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사람이거든.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 그때 옆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말했다. 그의 새 여자였다. 그만해, 민수 씨. 민수가 돌아보았다. 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아픈 아내 두고 새 여자 만나러 나오고 장인어른 집까지 노리면서 그걸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당신이 무섭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민수를 떠났다. 민수의 손끝이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가 보였다. 노을이 번져가는 하늘 아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중얼거렸다. 세정아, 왔니? 아빠가 오늘은 조금은 버텨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전처럼 숨막히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어느 한 고비를 넘긴 사람이 흘리는 눈물 같았다. 시간이 더 흘렀다. 법정 싸움은 끝났지만 일상은 여전히 버거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항상 세정이었다. 부엌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줄 때도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세상의 모든 장면에 세정이의 빈틈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보니 낯선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지방법원.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봉투를 열었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나는 자기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민수가 다른 건으로 피소됐다는 소식이었다. 사기, 횡령, 투자 사기 연루, 기사 복사본까지 함께 들어있었다. 전처 장인의 집을 노렸던 사위, 이제는 투자 사기 가담 혐의로 재판 중.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 세상은 아무 일도 없지 않은 거구나. 며칠 뒤 저녁 무렵이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밖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민수가 서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다. 장인어른. 그가 중얼거렸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쾅 닫아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 속에서 처음 보는 그림자가 보였다. 두려움. 그리고 조금은 늦어버린 후회. 내가 널 왜 도와줘야 하냐? 내 말에 민수는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세정을 사랑했어요. 근데 돈이 필요했고 집이 필요했고 뭔가 쉬운 길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의 말은 새끼줄처럼 엉켜 있었다. 사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장인어른 집만 내 것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더 큰 사기에 손을 대게 됐고 그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나 이제 감옥 갈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장인어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는 울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쳤다. 한때 내 딸의 손을 잡고 걷던 이 남자. 함께 병실을 지키며 딸의 이름을 불렀던 이 남자. 이제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린 얼굴로 내 집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그의 몸이 작게 떨렸다. 너를 용서하라는 말은 못하겠다. 아빠로선 그럴 자신이 없다. 하지만 너를 미워하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다 쓰고 싶지도 않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감옥에 가든 어디로 떨어지든 이제 그건 내 몫이다. 나는 나한테 남은 걸 다른 데 쓰고 싶다. 다른 데요? 그래. 세정이 이름으로 심장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태줄 거다. 그게 내가 내 대신 또 세정이 대신 할 수 있는 일 같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인어른,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해라. 단 하나만 기억해라. 사람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 하면 언젠가는 그 값의 몇 배를 다시 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세정이 이름은 앞으로 내 입에서 꺼내지 마라. 너는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거실로 걸어가 세정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세정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봤지, 세정아. 나는 사진을 보며 웃었다. 아빠,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시간 안 쓸 거다. 내 이름으로 심장 약 필요한 애들 도울 거야. 내가 평생 숨쉬기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웃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진 속 세정이 금방이라도 응, 아빠하고 답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다. 꿈속에서 세정이 나왔다. 병원 가운이 아니라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봄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햇살이 그 아이 어깨 위에 떨어지고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다. 아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러려고. 아빠가 나 대신 다른 아이들 도와주는 거 나도 좋아요. 세정은 호흡이 거칠지 않은 얼굴로 밝게 웃었다. 이제 진짜 괜찮아요. 여기서는 하나도 안 아파요.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이상하게도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다. 그래, 우리 딸. 손을 뻗었지만 손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알았다. 그 꿈이 깬 뒤에도 그 아이의 말은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을 거라는 걸. 눈을 떴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도 시계는 돌아가고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물을 올리고 밥을 안치고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민수가 노리던 집이 아니었다. 이 집은 세정이의 추억이 깃든 집이자 내가 앞으로 다른 아이들의 숨을 돕기 위해 시작해야 할 삶이 출발점이 되었다. 몇 달 뒤 나는 동네 보건소에서 소개받은 단체를 찾아갔다.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소규모 후원 모임이었다. 노트북 화면 속 작은 아이들이 산소 호스를 끼고 웃고 있었다. 담당자는 말했다. 정기 후원을 하셔도 좋고 그냥 아이들 이름 하나 정해서 특별 후원으로 도와주셔도 됩니다. 나는 말했다. 한 아이 이름으로 할게요. 직원은 물었다. 어떤 이름으로요?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박세정. 제 딸 이름입니다. 키보드 소리가 작게 들렸다. 후원자 이름 박. 기념 이름 박세정. 화면에 그 글자가 뜨는 것을 보면서 나는 눈물이 났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다. 세정아, 이제 너 이름은 아픔만 떠올리지 않을 거다. 누군가의 숨을 지켜주는 이름으로 남을 거야. 내 마음속에서 세상이 조금씩 다른 색으로 칠해지는 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선선했다. 어느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세정아, 푸른 하늘 어딘가 그 아이가 서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빠, 조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물론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기운이 조용히 올라왔다. 마치 언젠가 그 아이가 해줬던 그 말처럼 아빠, 나 괜찮아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이제는 내가 그 아이에게 대답할 차례였다. 그래. 아빠도 이제 괜찮아지려고 한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한 걸음씩 더 이상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누구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떠난 딸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숨을 지켜주며 살아가기로. 그것이 늦게나마 깨달은 한 아버지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기적이었다.